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원가 관료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이제 회계사 2차 강의잖아요. 회계사 2차 원가 관리 회계는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엄청나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에서 이제 5과목 봐야 되는데 최종까지 합격하려면 5과목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제일 어렵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원가 관리학이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라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고 워낙 어려운 과목인데 어렵다는 게 뭐 이론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막 많은 내용들을 습득해야 돼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문제 난이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라는 게 해마다 엄청 막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난이도라는 것이 막 엄청나게 깊은 내용을 물어보거나 뭔가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꼭 그래서가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약간 그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좀 나오는 편이어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원가 관리회계는 동차 때 끝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걸 유예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유로 남더라도 뭐 1개, 2개 정도 남았더라도 거기에 원가 관리회계가 포함되어 있으면 되게 불안한 유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과목은 동차 때 그냥 무조건 끝내버린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하시는데 아무래도 수월하실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원가 관리회계는 반드시 좀 합격을 하셔야만 되겠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스마트 모든 강사들이 감회가 되게 새로워요. 저희 뭐 초창기에만 해도 스마트의 초창기에만 해도 뭐 초창기라고 해봤자 몇 년 전이긴 한데 그때만 해도 회계사 2차 강의를 개강했다. 그럼 뭐 여기 2명 앉아 있고 뭐 1명 앉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다 합격했어. 지금 회사 됐으니까 합격률로 따지면 우리가 1등일 건 아마 100%다 합격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명 앉아 있었는데 다 합격하고 하나 앉아 있었는데 다 합격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합격생을 배출하니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해에 한 6명인가 이렇게 왔어요. 6명 와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강사실에서 우리 대박이다. 야 진짜 6명이나 오다니 이렇게 막 대박이다 이랬던 그런 기억이 불과 몇 년 전인데 또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들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만큼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강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따라와 주세요. 진짜 목숨 걸고 했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수험생들을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수업 끝나고 나면 시험 딱 끝나고 나면 결과를 듣잖아요. 결과를 딱 들었는데 이제 합격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지만 또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수험생들도 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보면 합격한 수험생들은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열심히 안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열심히 했거든요. 다 똑같이 열심히 했고 다들 고생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되게 속상하죠. 그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한 끗 차이. 정말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은 뭔가 얼마나 엄청나게 뛰어나가지고 합격하느냐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다 하고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반대로 이제 떨어진 분들 중에서도 막 실력이 너무 많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정말 할 만큼 했는데 떨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한 끗 차이기 때문에 정말 한 끗 차이로 모든 게 결정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매 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은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잖아요. 원가 관리 얘기만 치면 첫날이니까 첫날 뭔가 지식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첫날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다지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한 끗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최종 아까 전에 뭐 1명 앉아 있고 2명 앉아 있을 때 그 친구들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합격할 거 누구나 다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걱정돼요. 옆에서 보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쓰러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히려 막 앉아 있으면 제가 우리 보내서 야 이러다 죽어 너 이러다가 막 가라고 그냥 내일 아침에 와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정말 걱정을 할 만큼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다들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혀 합격하는 거를 믿어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많은 학생들을 봤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죠. 근데 그분들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한 끗 차이로 불안해. 운이 좋으면 좀 붙을 것 같은데 좀 안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벌써 보여요.
시험 직전까지 딱 가면. 그래서 그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뭐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뭔가 대충 사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끝까지 다 완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하셔야 되는 생각이 내가 그래도 요 정도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조금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남들보다 한두 발짝 정도 더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붙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을 좀 해보면서 느낀 건 머리가 막 엄청 좋아야만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냐 그냐면 그 머리가 막 엄청 좋다 그럼 물론 합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좀 되겠죠. 유리한 부분은 있겠는데 정말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어떤 한 가지 내용을 막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험일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물론 충분히 어려운데 그 나중에 합격하셔가지고 회계법인 다니시면 그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거예요. 실무가 100만 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거 시험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깊이 자체가 엄청나가지고 어려운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요. 만약에 깊이가 어려운 시험이다 그러면 머리 좋은 순으로 붙을 거야. 근데 안 그래. 우리 시험이 왜 어렵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합격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냥 성실하게 반복하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이게 머리빨로 합격하는구나 싶은 거를 본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한 친구 있긴 있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 푸는 게 원가 관리는 이제 아무래도 숫자니까 숫자 이렇게 보는 어떤 센스, 질문했을 때 약간 얘기 들어봤을 때, 그다음에 앞자리에서 이 문제 풀어보라고 시간 잠깐 드리면 푸는 모습을 봤을 때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너 정체가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만 자기는 카이스트 나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뭔가 각종 수학 대회에서 다 입상했었대. 그래서 살면서 자기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몇 명 본 적이 없대요. 그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간단하게 이제 합격을 하고 딱 나가더라고요. 그냥 하나 봤어. 그 친구 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머리빨로 좀 합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제가 수험 생활일 때 포함, 제 수험 생활일 때 제 주변의 사람들 포함해서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붙어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숫자를 보는 머리가 내 두뇌가 상위 한 0.01%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그 머리빨 믿고 공부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안 그러니까 그냥 정말 열심히 하시면 그 사람이 붙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심히라는 게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진짜 남들에게 누구한테 말하더라도 떳떳한 수준의 그런 열심히함.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 정도 느낌이 들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몇 달만 더 고생하시면 되는데 그 몇 달 동안만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도록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원가 관리 회계인데 교재가 무려 3권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교재가 3권이나 되고 엄청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교재 한번 구경해 보시면 그 문제편 문제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뭐 해답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론편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무거우니까 다 들고 다니지 마시고 해답집은 이제 복습할 때 보시면 돼요. 해답집은 뭐 수업할 때는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문제집하고 이론편 요거 두 개는 뭐 필수적으로 일단 챙겨 오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필기구랑 그다음에 연습지라든지 뭐 계산기라든지 이런 것들 들고 오시는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걸 볼 거냐면 모든 챕터들마다 그 이론편을 통해서 이론 정리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제 문제 한 번씩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편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실전 문제들을 좀 풀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서머리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진도를 좀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가 회계를 먼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게 뭐냐?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원가 회계인 거죠. 그렇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뭐가 이렇게 많으냐라고 한다면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 놨어요. 자, 첫 번째로는 제조 형태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제조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제품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 있느냐라는 그런 컨셉인 거지. 그렇죠? 자,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강의실의 건물 얘를 만드는 방법이랑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분필 얘를 만드는 방법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분필하고 건물은 일단 특성 자체가 너무 확연히 다른 것이 건물은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학원 건물은 학원처럼 생겼고 병원 건물은 또 학원이랑은 또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어떤 건설 회사가 건물을 만들었는데 건물을 3개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첫 번째 건물은 학원이고 두 번째 건물은 병원이고 또 세 번째 건물은 무슨 뭐 주택이었던 거야.
그럼 내가 건물을 3개 만들었는데 원가 얼마 썼냐? 다 해서 300원 썼대요. 3개 만들었는데 300원 썼으니까 하나당 100원인가 보다. 이렇게는 말 못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건물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각각의 건물들에 대한 원가 계산을 당연히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요런 회사가 써야 되는 원가 계산 뭐라고요? 그래?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불렀던 거지, 그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을 한다. 개별 원가 계산, 그죠? 자, 두 번째, 제 손에 이제 분필이 들려 있는데 분필 만드는 회사에서는요, 분필 어차피 다 똑같이 생긴 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이 생겨 먹은 분필을 그냥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거예요. 분필을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만 자루 만들었다. 대량으로 찍어냈어요. 다 해서 1000만 원을 쓴 거야. 100만 자루 만드는데 1000만 원 들어갔다. 그럼 분필 한 자루당 얼마예요? 1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엠빵 치면 되겠지. 즉 어차피 똑같은 거 대량으로 생산했으니까 다 모아놓고 그냥 종합적으로 N빵을 치자. 뭐라고 부르자는 거야? 그래?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불렀던 거지, 그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 얘네 둘이가 결국 이제 우리가 제조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제조 형태에 따른 어떤 원가 계산의 분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 종합 원가 계산을 좀 써야 되는 회사들 중에서 약간 예외적인 아이들이 좀 생기더라는 거죠. 종합 원가 계산의 특성은 뭐였냐면 동일한 원재료를 동일한 공정에다가 넣었으니까 제품도 동일한 녀석들이 대량으로 막 찍어져서 나오더라. 요게 바로 종합 원가 계산을 써야 되는 회사의 특성인데, 비슷한 회사다 이거예요. 나도 동일한 원재료를 넣었다. 동일한 공정에다가 넣었다 심지어. 근데 제품은 여러 개 나오더라 이거죠. 너는 뭐 만드는데? 그 자기는 기름 만든대요. 원유라고 하는 원재료를 정제공정이라고 하는 가공에다가 딱 집어넣어 놨더니만 분명히 재료 원유 하나였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공한 거 정제공정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제품은 여러 가지가 나와. 막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린 다 똑같지가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종합원가 계산이랑 컨셉 자체가 비슷한데 살짝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좀 파생시켜 놓은 녀석이 있죠. 걔를 뭐라고요? 걔가 결합원가 계산, 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렇게 불렀던 거지. 그래서 결합원가 계산은 그냥 이 종합원가 계산에서 살짝 이렇게 따로 나온 거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되셨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제조를 도대체 어떻게 했을 거냐라고 하는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분류 말고도 우리가 이제 뭘 배웠었냐면 원가 계산을 언제 할 거냐? 원가 계산을 시점에 따른 분류,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거죠. 자, 원가 계산을 언제 하긴 언제 하냐? 그냥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튀어나오는 원가가 있으면 그 녀석을 베이스로 해서 그냥 T 계정에다가 집어넣고 그 녀석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 장부들을 기록하자. 뭐라고 불렀었어요? 당연히 실제 원가를 써야 되는 거니까 실제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부르기로 했었던 거지. 자, 근데 실제 원가 계산을 막상 적용을 했더니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 원가, 제조 원가는 3가지가 있잖아요. 뭐 있었어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 저는 앞으로 그냥 약자로 DM, DL, OH 요 정도로만 부를게요. 자, 직접 재료 원가 DM 하고요. 직접 노무 원가 DL, 얘네들이 왜 추적이 가능한지 아세요? 실무에서 추적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 도대체 A 제품한테 썼는지 B 제품한테 썼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추적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추적이 된다는 건 그냥 내 눈에 보인다는 거야. 그냥 물리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DM하고 DL은 다 물리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누가 봐도 A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다가 재료를 막 갖다 붓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B를 위해서 갖다 붓고 있는 거죠. 이게 추적이야. 그냥 추적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자, DL을 추적한다. 어떤 종업원이 출근하더니만 A 만들러 가서 하루 종일 A만 만들었어요. 어떤 다른 종업원은 출근해서 B 만드는 현장 가서 B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게 추적인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즉 추적이 되는 애들은 물리적으로 식별이 다 돼요. 물리적으로 식별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날짜로 봐도 오늘까지 쓴 게 얼마냐 이게 다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직 뭐 3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3월 초밖에 안 됐는데 1월 1일에서부터 3월 초밖에 안 된 지금 12월 31일까지 가야지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회계적인 결산을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기중이라고. 아직 기중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물리적으로 재료가 들어가는 것, 물리적으로 종업원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건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지. 다 보이니까 추적이 가능한 거거든요. 고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들은 지금까지 내가 기중이라도 지금까지 실제로 쓴 게 얼마냐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기중에도 DM하고 DL은 실제 원가를 알 수 있는데 OH는 물리적인 원가라기보다는 그냥 회계적으로 나오는 원가야. 그러니까 뭐냐 냐면 이 건물이 공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 감가상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감가상각이 조금 됐을 건데 우리 지금 뭐 수업 시작한 지 한 10분밖에 안 지났지만 10분 동안 도대체 감가상각은 얼마 어치 됐을까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이지가 않잖아.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은 그냥 연말에 가서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한 줄에 그냥 팍 넣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OH라고 하는 녀석은 물리적으로 막 식별이 되는 애들이라기보다는 그냥 회계적으로 막 계산기 두드린다는 거죠. 회계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숫자가 나오려면 결산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 OH는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만 숫자를 알 수 있으니까 결국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중에는 OH 부분이 그냥 블랭크로 비어 있다는 거죠. 자, 비어 있으면 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원가를 알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경영자는 기중에도 의사결정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의사결정할 거면 원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OH가 비어 있으니까 원가 계산을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다는 거지. 그래서 관리적으로 쓰이기에는 실제 원가 계산은 부적합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조간접원가를 뭔가 실제 금액은 모르더라도 뭔가 예상치라도 일단 넣고 보자라고 해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 배부액이라는 걸 넣자라는 것도 있는 거였죠. 뭐였어요? 걔가 바로 예정상의 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거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정상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우리가 예상해서 넣어놨어요. 자, 근데 예상치로 넣는 회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내가 예상한 건 10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10원 나왔어. 그럼 10원만큼 이게 원가를 낭비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예상할 때는 100원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90원 나왔어. 그럼 예상보다 10원만큼을 좀 아껴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상치로 장부를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 원가가 얼마인지를 결산을 딱 해봤을 때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를 성과평가에다 반영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껴 썼는지 아니면 낭비했는지. 그러면 아예 그냥 화끈하게 DM과 DL과 OH를 싹 다 그냥 예상치로 넣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로 성과평가하는데 써먹자라고 하는 그런 원가 계산도 등장한 거죠. 걔를 뭐라고 했었어요? 걔를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죠?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원가 계산을 도대체 언제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실제 원가냐, 정상 원가냐, 표준 원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던 거죠.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원가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라고 하는 원가 계산의 범위에 따른 분류. 여기서 말하는 원가 계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원가는 이제 제품 원가를 뜻하는 거지. 제품 원가가 뭐였어요? 제품 원가는 그냥 쉽게 말해서 티계정 타는 원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티계정을 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티계정을 타고 흘러가서 끝까지 버텨야만, 즉 매출 원가까지 가줘야만 걔가 비로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지. 그렇죠? 자, 만약에 판매되는 그 자리까지 버티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즉 아직 미판매거나 심지어 아직 미완성이었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원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재고자산으로 재무상태표로 일단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팔렸다라고 하면 팔렸으니까 매출 원가라는 형태로서 손익계산서에 가는 거. 걔네들 우리가 제품 원가라고 부르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제품 원가는 그냥 티계정을 타면 제품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티계정에 탈 만한 자격이 일단 있는 녀석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다가 써야 그 티계정을 타다 보면 제품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일단 제조 원가여야 티계정을 태워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제조 원가는 일단 변고정비까지 구분하면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DM과 DL과 OH는 다시 변동 고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냥 변동은 V자 넣어서 VOH, 고정은 F자 넣어서 FOH 앞으로 이렇게 부를게요. 자, VOH랑 FOH까지, 즉 DM, DL, VOH, FOH 이 4가지를 전부 다 티계정을 태워주자라고 해서 걔를 우리는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전부 원가 계산을 쓰다 보니까 사고 치는 녀석이 하나 있네. 어떤 녀석이 사고를 치느냐? 만약 판매량은 일정한데 생산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 생산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단가가 줄어든다는 거지. 누가? 고정비가. 변동비는 단가가 일정할 거 아니겠어요. 생산량이 늘어나더라도 총액도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고정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총액은 가만히 있으니까 단가가 줄어들더라는 거지.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듣게 되실 말씀인데 어차피 금액은요 수량하고 단가 이 2가지만 알면 돼요. 수량이랑 단가 2가지만 알면 되는데 티계정을 태우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를 괴롭힐 거냐면 앞으로 단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거야. 수량은 실무에서나 그리고 이론적으로나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어요. 왜? 수량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 기초 재고가 몇 개였다, 생산량이 몇 개였다, 판매량이 몇 개였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실무에서 어떻게 하면 판매량이 몇 개인지 생산량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그냥 세면 되지. 눈만 달려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무에서도 수량을 체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수량 체크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단가가 항상 관건이 됩니다. 즉 티계정을 태워줄 때는 항상 단가가 이슈가 돼요. 근데 변동비는 단가는 그냥 가만히 있다면서요.
근데 고정비란 단가가 생산량이 늘었다는 이유로 줄어들다 보니까 설령 판매량이 가만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변동비 단가는 동일하니까 동일한 단가를 붙여주면 매출원가 똑같을 텐데 고정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판매량이 설령 가만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단가가 줄어든 채로 티계정을 타버렸으니까 매출원가가 줄어들게 되고 매출원가가 줄어들면 이익은 늘게 되겠지, 그렇죠? 즉 판매량이 동일하더라도 생산만 많이 하면 이익이 덩달아 늘어나더라. 이게 바로 전부원가 계산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었죠. 이거는 뭐 해당 챕터 가서 숫자까지 해가면서 좀 우리 자세히 보자고요. 근데 말로만 그냥 써머리하면 전부원가 계산은 생산량만 늘려도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고정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고정 제조간접 원가는 그냥 T계정에서 쫓아내버리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 T계정에는 누구만 남을 거냐? 변동제조원가, 변동비들만 남겠네. 그래서 걔를 우리 변동비만 데리고 다니겠다. 변동원가계산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변동원가계산보다 한술 더 뜨는 놈도 있었다, 그죠? 아예 그냥 화끈하게 누구만 데리고 다니자. DM만 데리고 다니자. 뭐라고 했었어요? 걔를 초변동원가계산, 그죠? 그래서 초변동원가계산 이렇게 갑시다. 초변동원가계산. 그래서 이제 범위 어디까지 우리가 T계정에다가 태워줄 것이냐, 어디까지를 제품원가로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보통 이렇게 이제 불렀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1차 시험에서는 그 얘네들 하나하나만 잘 해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줄을 이뤄요. 근데 이제 2차 시험은 사이즈가 엄청 커요. 여러분들 뭐 어차피 교재 사시고 나서 그 문제편 문제들 한번 대충 구경을 한번 해보셨겠지만 문제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막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을 다 그냥 짬뽕 시켜가지고 종합 문제 스타일로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조합은 어떻게 나올 거냐? 어차피 요 같은 매트릭스 안에서는 섞어서 쓸 수가 없겠죠. 어떤 손익계산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손익계산서는 전부원가 계산이면서 동시에 변동원가 계산이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매트릭스끼리는 조합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개별원가 계산인데 표준원가 계산이다. 이딴 짓은 안 해요. 실무에서도 안 써, 아무도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딱 봐도 모순인 거야, 이게. 얘네 둘이가 같이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제품이 서로 다르다며.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다 다르다며. 다 다른데 그냥 일정한 표준을 다 정해놓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못 써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표준원가 계산하고 쓰고 개별원가 계산은 정상원가 계산하고 써요. 그래서 요렇게도 조합을 안 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문제를 어거지로 만든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데 실무에서 아무도 저렇게 안 써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배우냐면 정상 개별 원가 계산, 표준 종합 원가 계산, 보통은 이렇게 배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거의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다른 조합들은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 2차 시험에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종합 문제 스타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주제가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어요. 당연히 어떤 애가 출제 비중이 높겠어요. 당연히 붙임성 좋은 애가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섞어서 낼 거니까 섞어내기 편한 애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잘 섞여진다. 그냥 이렇게만 하면 요 논리가 들어간다 싶은 애들. 그런 애들이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 그냥 대충 시험 문제 하나 내다가 사실은 미완성 제공품이 있다. 그리고 완성도는 몇 %였어. 이 말 하나 섞잖아요. 그럼 그냥 종합원가 계산 하나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 같은 애들은 되게 출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되게 출제 비중이 높고요. 얘가 출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도 높겠어요. 얘랑 짝꿍으로 맨날 나오는 애. 요 녀석도 당연히 비중이 높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해놓고서 손익계산서는 또 얘랑 이렇게 한번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애들도 많이 물어보죠. 이렇게. 이런 애들도.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덜 물어보고 이렇게. 자, 오히려 2차 시험에서는 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을 하실 거냐면 개별원가 계산이 1차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이제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다 그러면 뭐 어차피 하는 짓 1차 시험에서는 뻔하지,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솔직히 얘가 더 어렵다라고 느끼고 얘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생각 안 하는데 2차 때는 오히려 요 조합이 더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요 녀석 때문에 앞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 원가 계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좀 봐야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다 살을 좀 붙여보면 결국 우리가 T계정을 돌려줘서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어차피 추적이 되는 애들은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별로 이슈가 될 일이 없어요. 추적이 되는 원가들은 절대로 우리를 괴롭힐 일이 없다고. 그럼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건 누가 우리를 괴롭힐 거냐? 추적이 안 돼서 배부해야 되는 애들. 걔네들이 이제 우리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쓴다.
그럼 이게 추적할 거냐 배분할 거냐 이걸로 원가 분류하면 되거든요. 그럼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DMDL이냐 아니면 OH냐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지. DM하고 DL은 어차피 추적이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다 줘요. 하지만 이놈의 OH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OH만 잘 보면 돼요. 종합 원가 계산은요.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추적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종합 원가 계산이 무슨 추적을 하겠어요? 어차피 한 가지 제품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추적이라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보니까 얘는 추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배부하는 거야. 모든 걸 다 배부하는데 뭘로 배부할 거냐?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n빵 한다. n빵 친다는 말 자체가 그냥 물량 가지고 뿌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물량 가지고 뿌리려고 봤더니 똑같은 제품인 건 사실이지만 어떤 애는 다 만들었고 어떤 애는 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하다못해 완성도 정도는 반영하자. 그래서 물량에다가 완성도를 반영했더니만 그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부르기로 했던 거고 그걸 기준 삼아서 그냥 싹 다 배부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계산할 때는 DM이냐 DL이냐 OH냐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완성도가 몇 퍼센트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재료 원가가 들어가는 스케줄하고 가공 원가가 투입되는 스케줄하고 이게 스케줄 자체가 좀 다르게 매크이다 보니까 완성도도 좀 다르게 계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 삼아서 배부할 건데 완성도가 다르다면 완성품 환산량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요 녀석에서는 갑자기 DM, DL, OH다 이런 구분 대신에 뭘로 갔었어요? 재료비냐 가공비냐 보통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요걸로 가면 또 어떻게 하던가요? 요걸로 가면 DM, DL, OH 그런 소리 안 해요. 요걸로 가면 원가 계산 어떻게 해요? 요걸로 하면 그냥 분리점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걸로 가는 거지. 분리점을 지났으면 A 제품과 B 제품으로 일단 분리된 상태에서 써버리는 거니까 그건 A 때문에 쓰는지 B 때문에 쓰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추가 가공원까지. 그죠? 자, 근데 분리점을 아직 지나지도 않았는데 썼다. 분리되기도 전에 썼으니까 내가 이걸 A 때문에 썼는지 B 때문에 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공통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걔네들은 추적이 안 되니까 배부하자 이거예요. 걔네들을 결합원가라고 불렀던 거고 그 결합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을 네 가지를 배웠던 거죠. 그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M이냐 DL이냐 OH냐 여기에서는 재료비냐 가공비냐 여기에서는 결합원가냐 추가 가공원가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던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건 추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항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추적이 안 돼서 배부해야 되는 녀석들 걔네들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배부라고 하는 게 그토록 이슈가 되는 거라면 배부 할 거면 좀 제대로 해라. 할 거면 좀 정확하게 하지. 그러냐라고 해서 등장한 놈도 하나 있죠.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활동기준원가 계산. 걔는 제조간접원가 배부할 거면 기왕이면 좀 자잘하게 쪼개가지고 활동별로 최대한 인과관계를 따라가면서 제대로 좀 배부하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배부라고 하는 개념이 이슈가 되는 거니까 배부를 할 거면 제대로 해라. 활동기준원가 계산 이것도 등장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사례 붙이자면 순수하게 이 배부라고 하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는 거죠. 뭘 출제할 거냐면 보조 부문이 있는 케이스 이렇게.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까지 이 정도 배우면 원가 회계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 정도인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근데 제조 형태에 따라서 DMDLOH로 구분하자, 재료비냐 가공비로 구분하자, 그 다음에 우리 결합원가냐 추가 가공원가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자라고 했었는데 요쪽으로 넘어와서 특히나 요 녀석으로 가면 결국은 이게 변동비냐 고정비냐 요게 더 중요해져요. 근데 이 변동원가 계산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걸로 또 관리회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회계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관리회계에서는 내부 관리인데 그 내부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성과평가. 그래서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것들은 뭐 챕터 제목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 있지만 그냥 크게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배우자는 거야.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성과평가. 근데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의사결정이나 성과평가 하는 데 있어서는 원가 구분을 어떻게 해놓는 게 좋냐면 변동비냐 아니면 고정비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놔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우리가 관리회계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 다 배우고 나서는 관리회계 들어가서는 이제 요 녀석이나 요 녀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우게 돼요.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차 때는 별로 신경 안 썼었는데 2차 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첫날부터 그냥 가닥을 잡고 시작합시다. 보통 이제 뭐 기본반을 가든 객관식 강의를 가든 혹은 뭐 이렇게 2차 강의를 가든 원가회계나 관리회계 중에서 뭐부터 진도를 나가느냐면 원가회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관리회계 배우거든요. 그 흐름상으로 당연히 그래요. 일단 원가 계산이 끝나야만
뭐 수익 나오고 그다음에 원가 계산 끝나야만 이익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이익이 나와줘야만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든 말든 할 것이고 이익이 나와줘야만이 성과 평가를 하든 말든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원가 계산하는 법을 먼저 배우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제 관리 회계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럼 결국 원가 회계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가의 계산이고요. 그 원가 계산을 다 끝내놓고 나면 관리 회계에서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성과 평가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원가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봤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좀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 좀 있죠.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아마 6가지 배우셨을걸요. 어떻게 6개 배웠어요? 3개 곱하기 2개에서 그렇죠. 3개가 뭐야? 상호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에 따라서 뭐뭐 배우셨어요?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이런 거 배웠죠. 또 변고 정비 구분할 거냐 말 거냐, 행태별로 구분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단일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은요. 항상 뭐가 존재하느냐? 컨셉이 정확하게 가자는 컨셉이냐 아니면 쉽게 가자는 컨셉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보조 부문 관련해서 처음에 3가지만 한번 들여다봅시다.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대요. 좀 맘먹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상호 배분하면 되겠지. 그냥 쉽게 끝내버리고 싶어. 그럼 직접 배분하면 되잖아요. 자, 단일 배분랑 이중 배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중 배분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쉽게 끝내고 싶다 그러면 단일 배분을 하면 되잖아요. 자, 선택 가능한 거 또 있어요. 요게도 있습니다. 요게도. 정상 원가 계산이냐 아니면 표준 원가 계산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했다 그러면 정상 원가 계산과 표준 원가 계산 둘 중에 뭔가를 선택했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배부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차이가 생겨버리면 그거 조정해야지 가만 냅둘 수는 없잖아요. 조정하는 방법 크게 우리 3가지 배우죠.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3밖에 없으니까 3가지 뭐뭐 있었어요? 매출 원가 조정법, 또 총원가 기준법, 또 원가 요소법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회사는 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좀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럼 뭘 선택하겠어요? 원가 요소법을 선택할 거고 내가 이번에는 조금 쉽게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매출 원가 조정법 이렇게 선택을 하겠지. 자, 그러면 그런 선택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만약에 상호 배분법이라든지 뭐 이중 배분율법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원가 요소법이라든지 등등 컨셉추얼리 좀 정확하게 가자라는 컨셉의 그런 계산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원가 계산의 정확성 자체가 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하면 뭐도 잘할 수 있게 될까? 원가 계산을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뭘 한다? 얘네들을 한다면서요. 그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져 버리니까 의사결정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 평가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게 이제 말 문제로도 나오고요. 2차 시험에서는 이걸 직접 계산 결과로 보여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저랑 같이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 원가 계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1차 시험에서는 뭐까지만 할 줄 알아도 잘하는 거냐? 그냥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조정해서 조정 후 매출원가가 얼마냐? 조정 후 매출원가를 반영한 이익은 얼마냐? 이런 것들 정도만 잘 계산해도 1차 시험에서는 되게 훌륭하다고요. 근데 2차 시험에서는 무슨 짓을 시키냐면 1번 문제에서 매출원가 조정법을 하래요. 2번 문제에서 원가 요소법을 하래요. 그래 놓고 나서 3번, 4번 문제에서는요. 아까 1번의 결과 혹은 2번의 결과 가지고 의사결정 해보시오라는 문제가 또 추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관리회계 문제가 섞인 거지. 근데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한 거랑 그 다음에 원가 요소법으로 한 거랑 뭘 토대로 해서 의사결정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어떤 결론이 더 합리적인 결론이겠어요? 원가 요소법을 적용한 결론, 그놈을 가지고 의사결정해서 나오는 결론, 그게 더 합리적이겠지. 그런 걸 계산으로 다 보여주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2차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있는 것들이 보통은 얘랑 얘거든요. 이건 보조 부문도 있긴 한데 요 녀석은 조금 쉬운 감이 있고, 그래서 얘보다는 요놈이나 요놈 같은 경우 그냥 원가 계산만 하고 끝날 수는 없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의사결정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까지 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차 시험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되게 어렵게 느끼시냐면 얘를 좀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해봤자 얘랑 얘를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거 그거 정도까지만 열심히 연습을 했었는데 이게 의사결정이랑 이어지는 순간 1차 때는 본 적도 없었던 뭔가 새로운 세상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놈들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출제 비중으로 놓고 보자면 요렇게 짝꿍 짓는 거 이게 더 높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알아야 우리 관리회계를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조정할 거냐에 따라서 정확한 의사결정이냐 아니면 잘못된 의사결정이냐 이런 문제들을 항상 이어가기 때문에 순서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1차 시험에서는 기본반이나 객관식반에서는 그냥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먼저 할 거예요. 얘부터. 종합원가 계산부터. 얘가 출제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요것만 잘 보면 되는 거지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런 거부터 끝내놓고 그런 다음에 요 파생된 거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얘랑 짝꿍이 있으니까 얘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변동원가 계산 이런 것들이 표준원가 계산 알아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런 애들 넘어올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별원가 계산은 좀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히려 개별원가 계산을 나중에 하면 관리회계에서 의사결정 물어보는 것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스무스하게 넘어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별원가 계산에서 저랑 같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문제로 딱 넘어가면 아 순서를 왜 이렇게 바꿔놨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느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오늘 첫날이니까 첫날 진도는 뭐부터 나갈 거냐? 얘부터 나갈 겁니다. 종합원가 계산부터 그 다음에 요 녀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원가 계산 이런 식으로 나가게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좀 그 출제의 어떤 그 경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고민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순서는 좀 결정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 의도를 좀 잘 파악해가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종합원가 계산에서부터 진도를 좀 나갈 건데 종합원가 계산은 아마 1차 시험에서 이제 5단계법이다라고 하는 거 거의 다 기계적으로 그냥 막 푸는 거 연습 다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푸는데 1차 시험에서는 전혀 배워본 적도 없는 새로운 개념들도 몇 가지를 좀 배워야 되고 당연히 사이즈도 좀 커지다 보니까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이론편 교재를 통해서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연습을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좀 종합원가 계산은 워낙 많이 나오는 주제니까 최대한 좀 많은 문제들을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 뭐 첫 시간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요 정도로 좀 이야기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와서 본격적인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오겠습니다.